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48번째 미학 강좌 하나를 엽니다. 발터 베냐민에 대한 것인데요. 소제목은 제의와 종교적 제의 알죠? 제의와 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발터 베냐민의 미학 강좌. 그러나 예도가 했던 전체 미학 강좌 중에서는 벌써 48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예술가 선생님들이 예도 TV에 들어오셔서 강좌를 듣고 영감을 얻어서 문화제나 이런 데 가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도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예도에게 전시회가 있으면 또 초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예도 TV에 들어와서 미학 강좌를 들으시는데, 어쨌든 오늘 강좌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예도가 예도의 독특한 또 다른 관점으로서 미학 강좌를 열기 때문에 또 다른 통찰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48번째 미학 강좌 시작합니다. 21세기에 여러분 전시를 위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죠. 전시, 독일어로 아우스슈텔룽입니다. 전시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작품이 전시회에 걸리기 위하여 때에 맞추어서 작품을 부랴부랴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작품 3개를 만들어서 전시회 때가 이제 딱 맞아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전시 기획과 맞아서 전시를 하는 분들도 많겠죠. 대부분의 예술가님들께서는 자기 작품을 그려오다가 이런 전시 기획과 맞아떨어져서 전시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에 예술을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 예술가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작품이 팔려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에 몰입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참 존경의 존경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얘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술 작품을 시대별로 다르게 파악한다. 그죠?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은 지각 방식이 달라져요. 바로 내몽을 하는,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져. 그게 지각이에요. 독일어로 바르 내몽은 지각이라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중세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람의 지각 방식과는 다르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러한 대중들은 예술 작품을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왜? 예술은 귀족의 소유였거든요, 여러분. 귀족의 소유였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한 이런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은 개나 소나 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들려지는 예술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만 가도 예술에 대한 그러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예술을 접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뭐 여러 곳곳에서 그죠, 시간만 내면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시를 위하여 예술 작품을 맞추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이미 예술이 대중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대중화는 사실은 20세기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사진과 영화의 발달,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 그리고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구글, 인터넷의 혁명적인 발달은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대중화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미학적으로 이야기한 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한 게 발터 베냐민이에요. 사실은 이런 자본주의의 문화 산업으로 가게 되면은 예술은 똥이 된다라고 말한 자들이 아도르노와, 그 다음에 아도르노의 미학이야.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어떤 계몽의 변증법에서도 나타나죠. 예술의 문화 산업 시대에서 예술이 하나의 부품으로서 간주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산업, 문화 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한 문화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위기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게 바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순수 예술을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예술의 위대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갔어. 사실 발터 베냐민도 이러한 영화와 사진을 통하여 20세기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그러한 예술 작품의 대중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은 상당히 전환된 방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이전에는 이런 대량 복제 시대에 살아가는, 그래서 예술 작품이 복제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술 작품의 긍정성을 평가한 자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가 예술 작품 생각하면은 그것이 누구의 작품이었든 간에 거기에는 신성함이 있고 원본성이 있고 하일리카이트가 있고 오리지널리테트가 있고 아우텐티테트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진품성과 원본성과 더 중요한 것은 유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이게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이었어. 그런데 사진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기차 산업과 더불어서 영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예술은 이제 대량 복제가 가능한 그런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1935년 그의 생애 말기죠, 벌써, 그죠? 베냐민은 어쨌든 사고든 나치의 추격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포르투갈에서 사망한 것은 상당히 젊은 시기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5년이 벌써 말기야. 35년에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라고 하는 기술 복제
가능성의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어. 이런 예술 작품의 복제 가능한 시대 이전에 나타났던 순수 예술의 작품의 유일성과 그 다음에 원본성과 그 다음에 진품성,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것을, 이 세 가지 전부 다를 예술 작품에서 소중히 여겼는데, 이것을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라 그래요, 여러분. 이미 예도가 발터 베냐민의 미학 첫 번째에서 아우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기술 복제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아우라의 시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예술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미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그러한 영국의 런던과 파리에서의 상품 전시회에서 경험했던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베냐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이제 예술의 대중화가 가져올 그러한 상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베냐민의 의견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사실은 이런 대중화를 통하여 파시즘과 그 다음에 극단적 공상주의와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 예술을 이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결국은 이 작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런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 예술 작품은 뭐야? 정치화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었어. 이 정치화에 대항하여 정치의 예술화를 다시 꾀하는 게 베냐민의 의도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정치화 되었을 때 이 대중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화를 이용하고, 그죠? 그래서 대중들의 정신, 대중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느냐의 그 방식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사용하는 이런 대중화의 물결을 타서 정치적으로 예술이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려고 했던 거야,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발터 베냐민은 전통적인 순수 예술에 대한 복제 이전의 시대와 복제가 가능한 시대 이후의 예술 작품의 상황을 다르게 보고, 복제 이전의 시대의 예술 작품의 특징을 종교적 제의에 비교하면서 이런 종교적 제의가 가능했던 전통적 순수 예술의 예술 작품에 대한 견해가 복제 가능한 시대에는 전시를 위한, 전시 가능한 그러한 시대, 그래서 복제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예술은 앞으로 이런 시대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마치 발터 베냐민이 20세기의 대중매체인 영화와 미디어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하는 것을 옹호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대중화를 통하여 예술이 정치화되는 것을 비판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우라가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예술 작품의 시대를 통하여 예술 작품이 복제 가능한 그러한 20세기
초반부터 19세기 말부터 출발되었던 이러한 사진과 영화의 발달은 그죠? 결국 아우라의 몰락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의 예술 작품은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자체로 유일례적인 것이고, 그 모든 작품은 아우라를 가지고 신성한 빛을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제공해주고, 그 원본성과 그 다음에 유일례성, 그 작품의 단 하나의 작품의 원본성이 지니고 있는 그 독특성에서 나오는 유일례적인 아우라를 소중히 여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복제 가능한 시대에서는 몰락하게 됐다,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이후로 예술 작품은 복제 가능한 작품과 그리고 유일례적 원본성을 지니고 있는 순수 예술의 전통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작품이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베냐민의 의견은 사실은 인터넷의 발달과 또 매스컴의 발달, 그리고 21세기에 확장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모든 매체들의 확장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술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찰하여 예술 작품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올바른 길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현대의 이러한 문명과 문화의 발달을 통하여 예술 작품의 수단이 매체를 통하여 달라지게 되고, 그 수단들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도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문화산업이다, 아도르노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 현실 사회에 대한 발달된 사회에서의 현대인의 지각 방식과 사물을 바라보는 지각과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지각 방식과 수용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복제 가능한 복제라는 건 여러분 뭘 나타내? 원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원본은, 모든 원본은 그죠? 유일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의 아우라를 갖고 있어. 그죠? 그런데 그것만의 아우라를 갖고 있는 이 원본성은 오늘날의 순수 예술에서도 소중한 거야, 여러분. 소중한 건데, 이제 복제 가능한 그러한 시대의 예술 작품은 이런 아우라의 몰락을 가져오면서 예술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예술의 대중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 시대에 예술 작품이 어떤 그러한 변화된 시대에서의 그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고찰하면서 예술의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망각하고, 그죠? 그냥 순수 예술만을 고집하는 것도 예술 작품이 처해진 그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일단은 이런 복제 시대에 예술 산업이 가능해졌고, 그죠?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모든 것은 돈이 돼야 되고, 그죠? 이런 복제 기술을 사용하여 예술 작품이 융합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야. 그래서 이런 아우라의 유일례성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발터 베냐민이
종교적 제의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제의에서 나타나는 신성함의 냄새, 이런 것들은 복제 가능한 시대 이전의 작품들은 이런 종교적 제의의 특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작품이. 모든 작품은 거기에서 신과 만나는 그러한 신전에서의 종교적 제의를 하는 자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예술 작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우라예요, 여러분. 이 아우라가 복제 시대에 몰락되면서 대중화되면서 예술은 또 다른 경험을 갖게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죠? 이 상황을 오늘날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레즈가 자기의 영화 철학을 이야기할 때도 이미 영화는, 둘레즈가 그걸 썼을 때가 이미 예도가 강좌를 해놨어요. 둘레즈 강좌에서 13번째인가 12번째인가, 그죠? 12번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바로 198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5년 뒤에 질 둘레즈는 이 영화가 이미 대중화되었고 이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시뮬라시옹을 만들어내는 인간 문화에서 뗄 수 없이 중요한 예술로 간주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보다는 둘레즈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영화의 중요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석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니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 철학에서도. 그 강의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둘레즈한테서는 이런 복제와 아우라의 몰락을 둘레즈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둘레즈의 철학에서는 이러한 아우라의 몰락, 그러니까 종교적 제의를 통하여 예술 작품에서 신성함을 경험하는 듯한 그러한 아우라의 경험과 복제 시대가 이것을 없애버리고 예술 작품의 원본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제 시대의 예술과 그 이전의 예술은 그 경계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시대를 함께 고려하면서 예술 작품이 처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했던 그 베냐민은 역시 영화를 아우라의 몰락에서 나타나는 예술로 간주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둘레즈로 가면 뭐예요? 시뮬라시옹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거든. 둘레즈의 철학에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져. 시뮬라시옹, 원본은 없다는 거야. 시뮬라시옹은 또 다시 또 다른 의미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한 그러한 예술이라도 그게 복제된 것은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들 봐봐, 피카소의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 원본이 있어. 우리는 원본을 못 봐. 원본을 보려면 엄청난 돈과 그 다음에 그걸 보러 가야 돼요. 프랑스로 가든 그 작품이 실제로 있는 곳으로. 근데 그것도 가도 보여줄지 말지 계속 전시된 것도 있지만은 특정한 나라만 전시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복제품을 통하여 우리가 보잖아, 그죠? 그런데 그 복제품이 이런 대중문화의 어떤 발달이 아니었다 그러면 대중들은 또 그런 위대한 대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시뮬라시옹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둘레즈의 영화 철학은
발터 베냐민의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이야기했던 그 영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서 정치화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비판하는 베냐민과는 또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거야. 베냐민은 오늘날 철학자들이라 그러면 완전히 영화를 다르게 보겠죠. 이런 부정성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죠? 아무리 베냐민이 긍정적으로 영화를 이야기하고 결국 나중에 정치의 예술의 정치화를 비판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관점에서 들레즈보다는 이 영화에 대한 그러한 그 사진과 영화에 대한 예술을 들레즈보다는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형이상학은 베냐민이 못한 거죠. 근데 오늘날의 지적이라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영화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원본성에서 나오는 종교적 제의의 특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사라진 게 결코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게 없다면 복제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본성, 종교적 제의에서 드러나는 그 아우라의 원본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예술 세계의 순수 예술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레즈라 그러면 사진 자체가 수백만 장을 복사를 해서 사진을 뿌렸어도 대중은 그러한 복사가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는 거 외에는 원본을 접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은 그러한 시간적 또 재정적 이런 것들을 아껴서 복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예술가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보면은 자본주의적으로 엄청난 돈이 되거든. 이러한 현실을 예술가들 역시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고전주의, 전통적인 순수 예술을 고집하는 자들 역시도 오늘날 단지 종교적 제의적인 특징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원본의 아우라를 강조하는 이 엄청난 가치만을 고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 역시도 전시를 어떻게 할까, 전시에서 과연 이게 돈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전시에 맞춰서 그린다.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작품을 그리는 그 작품의 원본성을 살려서 시간을 들이고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전시 날짜가 맞아서 전시를 하는 거랑, 전시 날짜가 언젠데 내 작품을 요때까지 만들어야 돼,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원본성의 아우라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적 제의와 같은 그러한 순수 예술의 위대성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시대에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중매체가 발달한 이 21세기 시대에, 그죠? 여러분들의 예술 작품을 꼭 고전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아우라를 고집하는 자들은 또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추어야
예술은 끊임없는 그러한 자본주의적 가벼움의 발달 속에서도 예술의 무게를 지킬 수 있고, 그 예술의 무게는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가는, 그래서 양쪽 다가 한쪽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서 작동할 때 예술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어떤 사람도 예술 작품이, 여러분 생각해봐, 매체에 자기 자신의 작품을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어떤 예술 작품이건 원본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본성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몇 명만 보고 자기 작품이 뜨고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는 거야. 왜? 예술 작품을 보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야 되고 그 작품을 직접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화가가 뉴욕에 산다, 아니면 베를린에 산다, 파리에 산다, 그러면 그거를 보러 갈 자들이 몇 명 되냐고. 그게 전시를 하면은 이런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자기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죠?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매체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긍정성을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그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이러한 예술 작품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겪게 될 그러한 걱정과 또한 긍정성을 함께 평가하면서 이러한 아우라의 몰락을 꼭 예술 작품에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날의 21세기에는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제 기술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작품을 띄우려고만 하는 이러한 행위만 있다면 그건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에도 역시 기술 복제 이전의 시대의 아우라의 원본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관람객과 예술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예술은 양극적인 그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작품을 전시를 위해서만 만든다, 복제 가능한 시대에 그것만큼 웃기는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아우라만 소중히 여기고 아무도 와보지도 않는, 그래서 지 혼자만 거기에서 작품을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아우라를 느끼고, 이것도 웃기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그 오늘날은 이 양자를 함께 생각해야 돼. 시대가 준 그러한 문화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원본성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 예술은 이런 것들을 오늘날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술 안에는 이러한 것도 있고, 또한 복제 가능한 시대에 조금 열린 사고로서 예술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또 무조건 비판할 수 없는 시대라고, 오늘날은. 그래서 예술가들은 참 어려운 기로에서 갈등을 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거는 이미 발터 베냐민이 20세기 초중반에 썼던 그 작품에서 이야기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은 더 확대되어서 예술 작품을 그리는 자가, 예술가가 또한 이러한 문명의 진보와 문화의 어떤 기술 시대에
접어들게 된 이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아우라의 원본성만을 주장할 수 없는 이 이상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여기서 예술가의 아픔이 있는 거죠. 예도는 그거를 이해합니다. 발터 베냐민은 결국은 그래서 이 예술은 대중화되면서 복제 가능한 시대에 대중화와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야? 영화를 만드는 자는 어떻게 돼?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진 자가 결국은 자본가가 그 영화를 만들고 메시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극단적 공산주의에서 이 영화가 이용될 때는 어떻게 돼? 공산당이라고 하는 힘 있는 그러한 자들에 의하여 매체가 점령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술 작품은 뭐야? 대중화되면은 파시즘이나 극단적 공산주의나 아니면 자본주의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를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이 책을 쓴 거야, 여러분. 예도도 철학자로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정치화는요, 거의 대부분 결과가 이상한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술가들은 여기에 경계해야 되고요. 예술가들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다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게 봐요. 진짜 전위 예술가들은 정치인들이 대가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런데 자기 예술이 정치화되기를 바라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 예술이 뜬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결국 베냐민은 이러한 것에 경계하기 위하여, 그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대한 그러한 전위 예술가, 나름대로의 예술성을 갖고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 자들이라 그러면 그런 대중화를 통하여 작품이 정치화되는 것에 늘 경계하고, 그죠? 그것이 올바르게, 오히려 정치가 예술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술가는 이런 정치를 예술화 시켜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 예술이 정치화되는 것에 환장하는 건 하수겠죠, 그죠? 오히려 정치를 예술화 시켜서 정치에 혁명을 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베냐민은 결국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돼? 그냥 대부분이 베냐민이 사진과 영화를 인정한 현대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예술을 긍정적으로 봤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잖아. 아니요,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런 대중화에 편입해서 자기의 예술적 자존심까지도 팔아먹으면서 정치화되는 거. 그래서 파시즘이나 아니면 극단적 공산주의나 극단적 자본주의에 의하여 이용되는 것. 그래서 예술이 똥이 되는 것. 결국은 이런 대중화에 대한 부정적 기능들을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 발터 베냐민은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